네, 오늘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세 번째 시간이에요. 어,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그렇죠?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예. 애드 드랍 피리어드 마지막이기 때문에, 실러버스를 잘 읽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거면은, 리바이즈를 시도하거나 연락을 해서 아니면은 코스를 드랍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서 바꾸려고 하면, 전에 말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되겠어요. 출결 상태에 대해서는 보니까 이 WPSC에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롤북.postec.ac.kr로.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들 출석 상태로 확인을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것들은 제가 고칠 수 있는 만큼은 고쳤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이 출석에 대해서는 전자출결 시스템에서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미리미리 관련된 증빙을 제출해야지 제가 고쳐놓습니다. unexcused absence에서 excused absence로. 그 다음에 핸드아웃을 약간 아마 고쳤나? 예, 고쳤을지도 몰라요. 안 고쳤던 것 같은데. 예. 핸드아웃은 이제 핸드아웃 2까지 올려놨을 거예요, 제가. 예. 근데 오늘 챕터 2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최대한 빨리 해서 챕터 2 좀 들어갔으면 하고요. 패스워드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계속 문의가 오던데 패스워드는 그냥 소문자로 영문 소문자로 1, 2, 3, 4 이렇게 쓰면 된다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다 열리니까 시도해 보세요. 홈워크 3는 뭐 빠르면 내일, 안 그러면 금요일까지는 포스트 될 거고 당연히 홈워크 목요일까지겠죠. 4도 같이 업로드 될 거예요. 어, 뭐 계속 얘기하지만 작년 강의에서는 소리가 잘못 녹음이 돼가지고 잘 안 들리는 부분이 많아서 올해도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데 혹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알려주셔야지 돼요. 작년에는 보니까 뭐 한 2, 3주 계속 그랬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줘가지고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를 발견했어요. 지난 강의 링크는 여기 뭐 랩 홈페이지에 가서 티칭 타고 들어가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해서 챕터 2까지 올려놨죠. 예, 쭉 올릴 거고요, 계속. 그다음에 유튜브 강의 영상에는 여러분이 그 현재 시각과 토픽 이렇게 써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쭉 정리해서 올려놓으면 여러분 친구들도 볼 때 도움이 되고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어떤 토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코스 오버뷰를 하면 뭐 계속 보겠지만 우리 챕터 1 오버뷰를 하고 있어요. 일종의 인터넷에 대해서 베이직 오퍼레이션이 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씩 부분을 배우는데 그 전에 챕터 2에서 또 조금 더 디테일로 들어간 프린시플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뭐 부분 배우겠어요. 이더넷, 와이파이, 뭐 라우팅, 인터넷 워킹, 트랜스포트, LTNR 뭐 이런 것들 배우게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네트워크라는 말 중요하다고 했죠. 현대의 대도시에서는 네, 핸드아웃 언어 핸드아웃 원 소문자로 입력해 봤어요? 될 텐데. 네, 잠시만요. 네, 해보세요. 될 거예요. 네, 소문자로 써야 돼요, 소문자로. 네, 그래서 어, 이 현대의 대도시에서는 여러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너무 전자과나 컴공과 학생들은 이 통신 네트워크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고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특히 여러분 세대에는 제 희망은 뭔가 저 깜깜한 북쪽 지역과 뭐가 잘 되기를 희망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중에 그때 이름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무슨 김정은 종합대학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 교수를 할 사람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내 수업을 들을 때 내가 여기서 교수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는데 정말 교수가 되었다. 감개무량하다. 그러면서 어, 뭐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일부는 평양에 가서 무슨 버스 노선을 막 만들어가지고 재벌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한데 이 과목에서는 그런 모든 네트워크를 다루지는 못하고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특히 더 인터넷이라고 하는 스피시픽한 더 네트워크 오브 그러니까 더 인터커넥티드 네트워크스 오브 컴퓨터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컴퓨터 네트워크는 처음에 만들 때부터 컴퓨터가 이제 디지털 시스템의 일종이기 때문에 패켓 스위치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패켓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통신을 할 때 인포메이션 베어링 또는 캐링하는 어떤 데이터 뭐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을 이 통신 네트워크가 정의하는 사이즈의 어떤 덩어리로 쪼개서 송수신을 해요. 패켓이라고 하는. 패켓은 논리적으로는 뭐 string of characters 이렇게 봐도 되고요. string of bits라고 봐도 되겠어요. 거기에는 이제 헤더라는 부분도 있고 페이로드라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헤더 반대말이니까 footer라는 것도 있는데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피지컬한 의미의 페이로드인데, 죄송합니다. 패킷인데, 실제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일렉트리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서의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이런 걸 다루는데, 그러면 뭐 전류가 흐르거나, 빛이 날아가거나, 그렇죠? 음파가 전파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어때요? 전기 회로 같은 걸, 전자 회로 같은 걸 만들어서 생성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가야 되죠. 네. 그래서 에너지의 덩어리로 또 패켓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더 인터넷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뭐 ARPA, DARPA라는 미국의 뭐 국방성에 있는 어떤 산하기관인데 우리나라의 ADD가 국방과학연구소인가요? 거기에 이제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도 연구를 하는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이라든가 민간에서의 이 밀리터리 또는 디펜스 관련해서의 연구를 프로모션 하는 거예요. 공고를 해서, 사업 공고를 해서 막 지원을 하면 거기에 펀딩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종류의 펀딩, 국가적인 펀딩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때 뭐 과학서적 이런 걸 읽어야지 대학교 입시에 도움이 되니까 읽은 사람들 중에서 그 해상시계라는 책을 읽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영어 원제는 론지튜드라는 거였는데 영국 의회가 어떻게 하죠? 영국 의회가 이 선박들을 해외에 막 보내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그 선박의 위치를 아는 게 참 어려웠어요. 바다에서 바다 한복판에서 망망대해에서. 그래서 위도는 어떻게 알아내죠? 위도는 뭐라 그래요? 위도는 레티튜드라고 하죠. 레티튜드는 이제 그 날짜는 대충 아니까 정확한 시각은 모르더라도 날짜는 아니까 우리가 육분이라든가 이런 걸 써가지고 어떤 천체, 태양이라든가 뭐 태양이 남중할 때의 고도라든가 아니면 밤에는 북극성의 뭐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알아냈는데 이 경도, 론지튜드를 알아내는 것이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영국 해군들이 재앙들이 일어나요. 비가 오고 좀 풍랑이 있는 날, 뭐 잘 안 보이니까 별도 안 보이고 야간에 굉장히 귀중한 화물들 또는 귀중한 어떤 해군 인력을 실은 배가 막 난파돼서 다 죽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미국 의회가 민간에 대고 현상 공모를 하죠. 전 국민을 상대로 어떤 거대 뭐 과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당시로는 군사 어플리케이션이니까 군사 공모를 해요. 그러면서 상금을 걸었는데 그 당시 상금이 영국 국왕의 어, 포로 교환금에 해당하는 상금을 걸어요. 그걸 이제 완성하는 사람은 뭐 재벌이 되는 거죠. 몇 조를 벌겠죠. 그렇잖아요.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몇 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직도 조선시대고 왕이 있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입헌군주국이고 그러면 전쟁을 해서 조선왕이 잡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있으니까 포로 교환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현상을 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실제로 평민이었던 그 해리슨이라는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그 집념 어린 리서치를 하죠. 그래서 크로노미터라는 것의 원형을 만들고 계속 개발해서 실제로 영국 해군이 크로노미터라고 불리는 정밀한 시계들이죠. 실제로 시계를 이용해서 바다에서 흔들리고 하더라도 시계가 바늘이 더 빨리 가거나 느리 가지 않게 해서 결국은 그 시계들을 이용하고 또 물론 지역, 로컬 타임을 알아야 되니까 뭐 천체 이런 거 남중하는 시각은 측정하는데 그 디퍼런스를 가지고 론지튜드를 측정하는 방법을 내서 어떻게 됩니까? 상금을 받아요. 그래서 일약 재벌이 되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상금을 다 못 받고 이제 죽었는데 아들이 다 받고 재벌이 돼서 재벌과의 뭐 귀족과의 결혼을 해서 살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현대의 작품이 뭐죠? 지난번에 왜 탑10 뭐 다파 인벤션스 어쩌고 해서 나와 있었잖아요. 클릭해 본 사람도 알겠지만 GPS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GNSS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GPS라고 하면 미국이 제공하는 그 새틀라이트들로 이용하는 GNSS 서비스를 GPS라고 하고 여러분 핸드폰에는 GPS뿐만 아니라 유럽의
GNSS, 뭐 중국 것도 이렇게 해서 그 다 서포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더라도 다 위치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더 인터넷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이 아파넷이라는 아파라는 다파의 전신이죠. D는 디펜스 말했지만 밀리터리 뭐 이렇게 잘 안 써요. 사람들이 디펜스라고 하지. 뭔가 이렇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같잖아요. 디펜스라고 하면 밀리터리 그러면 좀 뭔가 호전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D를 붙이는데 아파넷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이것이 민간에게도 점점 열어주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미국 정부에서 아예 민간에 그냥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해버리면서 폭발적으로 이 네트워크가 커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지금 더 인터넷을 이용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하드웨어적으로는 더 인터넷은 뭐 이렇게 보자고 했어요. 호스트들과 라우터들과 링크들로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로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붙이겠어요. 이 책에서는 뭐 다르게 또 호스트들을 여러 레이어로 말할 수 있고 레이어들도 그 라우터들도 뭐 어떤 레이어에 있는 라우터냐에 따라서 뭐 L3 라우터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어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뭐 어드레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뭐 우편물 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패킷이 도달하면 각각의 라우터가 자기가 어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뭐 어쩌고 어쩌고인 걸 받았을 때 어떤 쪽으로 포워드 해야 될지 스스로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것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돼요. 이 얘기는 아마 지난번에 안 했던 것 같고요. 오늘 조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면 문제는 사람들이 뭐 우편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우편물들이 계속 늘어나 왔어요. 예전에.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체국장이 아주 힘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예, 일단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체국에 옛날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모르는데 우체국 예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엄청난 돈이 들어 있어요. 예, 정부가 보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자는 낮더라도 굉장히 안전한 곳에 넣어놓고 싶어요. 아니면 저축은행에 넣었다가 5천만 원까지는 괜찮겠지 그랬다가 갑자기 저축은행이 날아가면서 날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1억 넣어놓으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뭐 3년 후에 분쟁이 끝나면 돌려주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체국 예금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정보통신부에 계셨던 고위 관료,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엔지니어링 스쿨을 다니다가 어때요? 군대를 갔다 와서 갑자기 나는 국가의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퍼블릭 서번트가 돼야 되겠다. 그게 나의 소명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행정고시 기술직이라고 하고 예전에는 기술고시라고 했어요. 실제로 우리 학교 학생들은 거의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수도권에 있는 많은 대학의 그 엔지니어링 스쿨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돼서 이 나라의 어떤 뭐 정책 이런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는 포항공대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소위 인강이란 게 있죠. 인터넷 강의로 거의 모든 걸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기술고시 그러니까 행정고시 기술직이라고 해요, 지금은. 그래서 돼가지고 이제 정보통신부,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 그때는 정보통신부 따로 있고 과학기술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정보통신부에 들어가셔가지고 쭉쭉 승진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나눠질 때 이 통신 쪽과 이 우편 우정사업 쪽으로 나눠지는데 우정사업 쪽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강남 우체국장 이런 거 막 하셨어요. 한국에서 제일 큰. 그래서 제가 우체국 뭐 하는 데냐고 그랬더니 조 박사는 잘 모르는데 예금이 만큼 있는데 사람 많고 돈이 있으면 힘이 있죠. 그래서 목에 힘주고 다니셨다라는 썰이 있어요. 참고로 그 행정고시 기술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라고. 정부 공무원들 그러면 저는 여러분 나이대까지도 심지어 공무원 그러면 우리 예전엔 동사무소라고 했고 지금 이제 행정 뭐라고 하죠? 뭐 있잖아요. 센터들.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건 재미없을 것 같다. 내 인생.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고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뭐죠? 정부라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을 쓰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냥 받아서 막 쓰는 게 아니죠. 특히 올라가면 갈수록 어디 써야 되냐, 어떻게 써야 되냐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나라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뭔가 이렇게 시험물 잘 보는 것 같아요. 학교 성적은 좀 안 나오는데 객관식에 좀 강한 것 같고 뭔가 법령이 더 재밌는 것 같고 맨날 실험하고 막 그냥 기계를 다루는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과 인터랙션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다라고 하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고위 공무원이 돼서 혹시 뭐 법카로 밥을 살 일이 있으면 저를 꼭 부르세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체국 같은 데서
이게 점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옛날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갑자기 우체국이 줄어들기 시작한 게 언제죠? 이메일을 쓰면서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은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많이 뭐 태어나기 전이니까 우체국이 점점 포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점점 더 많은 홍보물들로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고 연합장을 보내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냥 광고를 막 두들겨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날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편 네트워크가 계속 커져야 됐어요. 그러다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이제 광고를 하는 사람들도 어때요? 이메일 보내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물론 우리는 스팸 메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래서 또 이제 극적으로 줄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민간 이 택배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렇죠? 예. 예전엔 그런 게 없었고 우체국이 다 했어요. 그러다가 민간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95년이에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인데 그때 뭐 우체국에 가서 붙여야 됐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요즘은 그 뭐 우편 서비스 하는 데도 있잖아요. DHL이라든가 UPS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DHL이 좀 먼저 들어왔는데 미국에 급히 보낼 때는 DHL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여유에 있는 어떤 사무실을 찾아가서 그 봉투에 넣어가지고 붙이고 이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네트워크가 이제 사용자가 많아지면 점점점 커져야 돼요. 사실 그게 어려워요. 제일 먼저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우편 번호 같은 거예요. 주소를 알아야지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부족하면은 거기서 일종의 정체가 일어날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뭘 급한 우편물을 붙였는데 그냥 좀 뭐 적당히 한 3일이면 가겠지 했는데 사람들이 연합장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우편물을 뭐 너무 많이 보냈어요, 광고를. 그러면 적체돼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제가 여러분 나이 때만 하더라도 해외 토픽에 실리는 게 뭐죠? 예, 2차 대전 때 참전한 미군의 편지가 이제 도착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우편 행랑에 들어있다가 저 창고에 쌓여 있다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뭐 안 열어본 거죠. 그 사람이 갑자기 군대로 끌려가요. 예를 들면 당신 저기 남태평양으로 가시오 그러면 저 처리해야 되는데 빨리 가. 이러면 이제 그냥 행랑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되다가 뭐 몇십 년 만에 도착했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똑같은 일이 인터넷에서도 일어나는데 인터넷에서는 좀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컨트롤을 해서 어쨌든 이 패킷이 소스로부터 데스티네이션까지 잘 가도록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acknowledgement 잘 받았어라는 패킷을 돌려보내는 것을 이용해서 이 컨트롤을 수행을 해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neck라는 걸 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neck를 다 보낼 수도 있어요. non acknowledgement. 그래서 뭔가 잘못 왔다. 야, 이런 걸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이 디센트럴라이즈드 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때 쓰기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센트럴라이즈드는 어떤 지휘자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우편물 잘 도착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리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내면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죠.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다만 이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매달 1일에 보내는데 15일까지 안 오면 그냥 없어진 걸로 생각하고 뭘 하자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넌 무조건 답장을 보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한 3일 걸리고 오는데 3일 걸리면 어때요? 내가 보내면 편지가 한 6일쯤 있다 오겠죠. 그런데 안 와요. 그러면 내가 다시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서 없어진 줄 알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도착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acknowledgement 패킷이라는 것을 수신자가 다시 발신자에게 보냄으로써 뭔가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는, 디스트리뷰트 돼 있는 그런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없어질 수 있다는 게 참 당혹스럽죠, 사실은. 내가 보낸 중요한 어떤 정보가 없어진다는 거. 근데 지금은 저거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다시 보내고 하는 방법을 써서 어쨌든 해결하고 있고 이것도 차차 볼 거예요. 오늘 클래스 미팅에서는 어쨌든 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왜 호스트라고 하느냐 위에 이제 호스트 라우터 링크라고 하는데 왜 호스트라고 하느냐 그다음에 잠깐 봤던 피겨 1.1을 좀 더 자세히 보고 패킷 스위칭, 서킷 스위칭의 차이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IP 버전 4로 우리 학교에서 보여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볼 거고 그다음에 라우터에 대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돼 있나 그다음에 피겨 1.2를 좀 볼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말했지만 뭐 에크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니까 다시 볼 거고 그다음에 아마도 뭐 DNS가 어떤 말의 줄임말이냐, HTTP 또는 HTTPS, 그다음에 월드 와이드 웹이 뭐냐, 하이퍼링크, URL, 호스트네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클래리파이를 하고 아마 이번 수업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더 인터넷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덩어리들이
하나는 호스트들이고 하나는 라우터들이고 하나는 링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뭐 호스트들은 어쨌든 거기 있는 노드들을 다 말하고 라우터들은 패킷을 서로 이제 전달해주는 녀석들 중간에 있는 어떤 도트들 그다음에 링크는 그런 버텍스와 버텍스를 연결하는 선이다 이렇게 했지만 왜 호스트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예전에는 어쨌든 더 인터넷이라는 게 인터네트웍스 그러니까 인터커넥티드 네트워크스 오브 컴퓨터즈였죠. 근데 컴퓨터가 지금은 여러분이 다 손에 하나씩 들고 다니고 있지만 예전에 컴퓨터라고 하면 예, 전산실에나 가서 볼 수 있는 거였죠. 예.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수강 신청을 하려면 학교 전산실에 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날 한 오후 5시쯤 돼서 예를 들어서 오늘 자정에 이제 열려요. 그럼 수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전날 그러니까 0시에 된다면은 그 전날 오후 5시쯤에 가서 자리가 있나 보면 이미 없어요. 누가 가방 던져놓고 막 일부러 막 책도 펼쳐놓고 요즘 도서관처럼 무슨 자리 예정돼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가방 던져놓는 사람이 임자였어요. 예.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 야만적인 시대를 저는 살았는데 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옛날에는 그런 컴퓨터가 전산실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터미널, 키보드랑 모니터예요. 딱 그것만 여러 개가 놓여 있어요. 그러면 그 모니터와 터미널은 실제로 뭐냐면 그냥 컴퓨터에 연결돼 있어요. 그걸 이제 메인프레임 컴퓨터라고 했어요. 예. 메인프레임 컴퓨터 안에서 모든 소프트웨어가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들은 서비스를 호스팅하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프로바이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터미널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서는 그런 메인프레임 컴퓨터들이. 그러니까 그런 컴퓨터들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호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호스트들이 있고 뭐 게스트는 어디 있냐? 게스트는 어떻게 보면 터미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인 거죠. 서비스를 받는. 그래서 이제 호스트란 말을 쓰는 거예요. 용어라는 것은 언제나 역사적인 연유가 있어요. 본래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있고 변형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1차 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대부분의 평범한 미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과 접촉할 일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1차 대전 때 이제 자원병들이 영국에 가서 싸웠죠.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면은 뭐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파일럿들도 자원병이 많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심각한 오해를 했는데 그 단어가 compromise라는 단어였대요. 그러니까 콤에 promise 붙은 거. 예, compromise가 그 단어 어원만 생각하면 어떤 뜻이냐면 뭔가 우리가 잘 아는 협상하다, 타협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영국 애들은 그렇게 계속 쓴 거예요. 그런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컴프로마이즈는 안 좋은 일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이 무슨 뭐 밀리터리 작전이 있는 그런 영화를 보면 뭐 our perimeter is compromised 이러면은 우리 주변에 적들이 막 침입해가지고 막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그룹이 있고 저 그룹이 있는데 우리가 타협하자라고 영국 애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애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보고 뭐 다 포기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용어라는 것은 계속 변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이 히스토리를 좀 타고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문적인 용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어떤 때는 뭐 챗 GPT나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한테 물어보세요. 왜 이 말을 이렇게 부르냐, 역사적으로. 그러면 상당히 그럴듯한 대답을 알려줘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고도 뭐 적어도 수십만의 사람들이 비슷한 관심을 가져서 어떤 검색 엔진이나 이런 데 또는 뭐 큐어라 이런 데 올려놓으면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들이 끌고 와가지고 확률적으로 높은 그럴듯한 답을 알려줘요. 물론 이제 틀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왜 호스트라고 부르고 인터넷에서는 게스트는 없는지 어느 정도 이제 이해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어요. 지금은 인터넷에 있는 호스트는 어떤 디바이스도 가능해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디바이스는 호스트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특별히 그 호스팅 한다라는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 피겨 1.1을 봅시다. 이것은 굉장히 단순화된 이제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뭐 노트북 컴퓨터들처럼 생긴 애들에 이게 뭔가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게 IP 버전 4에 있는 그 IP 어드레스들을 그냥 이그젬플을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4개의 숫자가 있어요. 4개의 숫자가 있고 돛이 이렇게 3개가 있죠. 이렇게 있는 이유는 뭐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0에서 255 사이의 숫자 하나를 쓰고 점을 찍고 하나를 찍고 하나를 찍고 해서 마치 우리가 어때요? 동양에서는 만, 그 다음에 억, 조, 경 이렇게 4자리 숫자씩 묶어놓고 점을 찍어 일종의 비율하자면 점을 찍어서 쓰는 거잖아요. 읽을 때.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이제 천 단위로 하듯이 여기도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이게 뭐 콤마였어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반드시 피리어드가 아니라
그런데 어쨌든 어떤 뭐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 피리어드를 썼어요, 사람들이. 근데 피리어드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이게 피리어드가 없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읽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255보다 큰 숫자는 안 나타나거든요. 지금 여기는 몇 개 없어서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써요? 0에서 225 그러면 여러분이 딱 하는 게 2의 몇 승이죠? 8승인가요? 예. 그래서 8비트씩 묶은 거예요. 8비트씩 묶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8비트고 이게 888 하면 48, 32비트겠죠. 그래서 IP 버전4에서는 32비트로 IP 어드레스를 할당을 하는데 어때요? 그거를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교수님 여기 IP 어드레스가 어떻게 됩니까? 자, 들어봐. 00010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를 8자리씩 끊은 다음에 그냥 10진수로 바꿔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편하니까. 예. 참고로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보면 IP 버전 6는 또 다르게 하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호스트 A가 그렇죠? 호스트 B에게 어떤 패킷을 보내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패킷이 날아가는지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퀘어 브라켓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걸 그 저자들이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누군가 그림을 그렸겠죠. 그러다가 오해가 생겼는데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I자처럼 돼 있는데 우리 키보드에는 분명히 이렇게 세로 줄이 있죠. 그렇죠? 뭐 집합 나타낼 때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세퍼레이터로 이렇게 세로로 그어놨는데 아마 이걸 타이핑하는 사람이 대문자 I로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A 이게 뭘 뜻하면 A라는 것이 요 IP 어드레스예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소스의 어드레스, 그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의 어드레스, 그리고 점점점점 여러 개 있고 그다음에 CRC라고 돼 있는데 뭐 저거는 크게 지금은 용어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요. 저게 만약 IP 패킷이라면 요 그림은 사실은 틀린 거고 체크썸이 들어있어야 되고 이서넷 프레임이면은 시클릭 리던던트 체크, 리던던시 체크라는 비트들이 들어가거든요. 거의 같은 이유라고 보면 되는데 에러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저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얘가 다냐? 예를 들면은 패킷에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헤더 부분이겠죠. 어드레스가 들어가고 마지막에 푸터에 CRC가 들어가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좀 이따가 다음 페이지 좀 보면 알겠지만 헤더가 제법 커요. 여러 비트로 돼 있고 그 중에 적당한 위치에 프로토콜마다 달라요. 어드레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 체크썸 비트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가요. 그럼 이 라우터는 어떻게 하냐면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읽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걸 보고는 내가 이쪽으로 받았는데 얘는 여기로 보내야 되겠어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라우터 3가 받아가지고 또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보고는 이쪽에 있는 어떤 조그만 서브 네트워크로 보내면 되겠네. 그래서 보내면 어떻게 해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는 점점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네. 자, 대충 뭐 상황은 알겠죠.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여기도 제가 표시를 해놨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뭐 체크썸도 있고 그렇죠. 순서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닌데 이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A, B가 있고 체크썸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좀 이따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라는 말을 이미 했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면 역사적으로 또 서킷 스위칭 네트워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면 이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가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어요. 자, 이 그림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전에 이 1900년대 초반의 그림이에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 그래서 여기 보면 뭔가 이렇게 앞에 뭔가가 책꽂이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줄이 쭉쭉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여기에 헤드폰을 쓴 여성들이 앉아 있죠. 참고로 이게 1900년대 초예요. 믿거나 말거나. 예. 여기가 전화국 내부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퍼레이터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예전 영화를 보면 여러분이 1900년대 초반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전화기를 든 다음에 버튼도 없어요. 전화기에. 그냥 들어요. 들어서 오퍼레이터 이렇게 불러요. 예. 또는 저쪽에서 오퍼레이터 이렇게 얘기해요. 오퍼레이터가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수화기 이제 들었으니까 내가 대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퍼레이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어디에 연결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걸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어폰 잭 같은 거죠. 뽑아 저쪽 구멍에 이렇게 꽂아요.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전화국이라고 해보세요. 전화국에 여기 이제 내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집이 하나 있고 여기에 집이 하나 있으면 선이 두 가닥이 오겠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다음에 선이 두 가닥이 오겠죠. 전원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앉아서 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전화기를 연결해 주려면 이렇게 해서 폐회로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클로즈드 서킷을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참고로 서킷은 클로즈된 게 좋아요, 오픈된 게 좋아요. 뭐 반드시 뭐가 낫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스위치를 여기다 우리가 달면은 이렇게 접점이 딱 붙어 있는 것을 클로즈드 됐다고 하고 열려 있는 걸 오픈이라고 하죠. 오픈되면 어때요? 회로가 사실은 오픈 서킷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안 열려 전류가 흐르면 안 되는 거죠, 본래는. 클로즈드 돼 있어야죠, 스위치가. 예. 이런 의미에서 이제 스위치가 오픈된다, 클로즈 된다는 뜻도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여기서 스위치가 그냥 클로즈한다, 오픈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다른 또 C라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선이 나오면 이렇게 단자가 두 개씩 나오겠고 하나는 커먼 그라운드니까 그라운드들은 예를 들면 다 접지를 시켜놓고 편의상 그러면 제가 할 건 뭐예요? 전화국에서 할게. 스위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스위치를 이쪽으로 붙일 것이냐, 이쪽으로 붙일 것이냐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클로즈드 서킷, 폐회로를 만들어주면 통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이 케이블이 여기 보면 네가 꽂을 수 있는 구멍이 몇 개 제한이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케이블이 몇 개 안 된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걸 드라이브 하려면 전류가 충분히 흘러야 되는데 그냥 우리 발전기가 흘릴 수 있는 전류가 얼마 안 되면 통화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량이 제한돼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 전화를 하면 오퍼레이터 어디 연결해 주세요. 나는 A에 있는 사람이 B에 연결해 주세요. 연결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화를 다 하고 끊겠죠. 그렇죠? 예. 끊으면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뭐 알려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끊을 때까지는 어쨌든 이거 선 뽑아서 다른 데 연결해 주면 안 되겠죠. 예.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대화를 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동시에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대화를 하니까. 절반은 어때요? 이 회로에 물론 지금은 이렇게 나서 잠깐만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는 게 있고 저쪽으로 가는 게 있으니까 실제로는 세 가닥이 있어야 되고 한 가닥은 그라운드면 한 가닥은 가는 거 한 가닥 오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의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럼 어쨌든 간에 이 회로가 통화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이 자원이 묶여 있는 거죠. 데디케이트 되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데 문제는 한 명은 말을 50%도 안 하고 다른 한 사람도 50%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낭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에 말했지만 옛날에는 방법이 없었어. 뭔가 좀 말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이쪽으로 말하는 요 스위치는 얘가 이쪽으로 말하는데 꽂아주고 이걸 막 오퍼레이터가 막 팔이 뭐 8개 달린 그 옥토퍼스 이런 것처럼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상당히 비효율적이었고 이것을 어쨌든 간에 개량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사람이 하던 교환을 기계식 교환기로 바꾸기 시작했죠. 그래서 또 이제 라떼 얘기를 하면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전화국에 가면 지하에 교환기가 있는데 완전히 여기 가면은 이렇게 실제로 미케니컬하게 스위치가 이렇게 돌아서 탁탁 붙어요. 이렇게 뺑뺑 돌면서 이렇게 착착 붙게 돼 있는데 엄청나게 시끄럽고 전기를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돌려야 되니까. 예, 이게 그러다가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이제 충분한 전자전기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배출되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뭘 했냐면은 정부에서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저기 에이스들 다 불러와 해가지고 뭐 삼성 그때는 금성사였겠죠. 금성, 대우전자 뭐 쭉 불러가지고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또 합숙시키고 막 이러면서 그때는 막 야 잘한 애들 보내 그럼 정부가 안 보낼 수 없는 시대였죠. 나름 효율성은 있어요. 그 권위주의 정부라는 게. 그래서 불러 모아서 전자통신연구원 사람들이랑 같이 해서 사실 전자통신연구원에 가면 자기들이 다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뭐 저는 진실은 모르고 같이 해서 어떻게 하면 전전자교환기라는 걸 만들어요. 여기서 이제 전전자교환기 그러면 한자를 안 쓰니까 헷갈리지만 이거는 전자교환기는 기계식 교환기가 아니란 뜻이겠죠. 그래서 뭐 일렉트로닉 뭐 스위칭 시스템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여기 전은 여러분이 추정하듯이 이게 이건가요? 전자가 이게 풀이란 거죠. 그러니까 몽땅 다 전자기기로 돼 있는 거예요. 일부만 전자고 일부는 기계식 이런 게 아니라 전부 전자회로 돼 있으니까 이제는 필요한 게 뭐죠? 이제는 에어컨이 필요한 거죠. 열이 나니까 회로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때 전화국 가면 지하에 이제 전전자 교환기들이 들어있고 그 안에 에어컨들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가 저걸 개발했을 때 이제 수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선진국들은 이미 시장이 장악돼 있으니까 기계식을 쓴다든가 이런 데 있으면 기계식은 아무래도 돌면서 마모가 생기니까 계속 메인터넌스를 해줘야 되는데 전자교환기를 쓰면 훨씬 낫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저걸 막 수출하려고 시도를 하고 그랬어요.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서킷 스위칭 네트워크가 뭐냐? 과거의 전화, 그러니까 아주 초반의 전화 시스템이 서킷 스위칭이었다. 그리고 정말 물리적으로 회로를 형성해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렇게 하면 인간의 말하는 패턴 이런 것 때문에 리소스가 굉장히 낭비될 수 있지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가 있죠? 뭐가 보이죠,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사진인데. 자, 이걸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이 이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저걸 뭐라 그러죠? 전봇대라고 하죠. 전봇대는 왜 전봇대라고 하죠? 제가 이걸 물었을 때 자기가 예전부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오래 생각해 봤습니다 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별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전봇대를 영어로 그럼 번역하면 뭐겠어요? 전봇대. 지금은 뭐 국어학자들이 한자일 때도 뭐 이렇게 사이시옷을 넣어라 그러죠. 그렇죠? 저희 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자로 썼기 때문에 한자에다가 밑에 시옷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보대 이렇게 썼는데 말 그대로 이 대는 폴이라는 거겠고 전보는 뭐예요? 텔레그램 또는 텔레그래프 또는 텔레그래프.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 녀석이 처음 등장한 게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그 스테이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보면은 미국의 어떤 지역에 가잖아요. 그러면 뭐 히스토릭 빌딩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마을에 관광 그 코스에 들어있거든요. 거의 이 텔레그램 오피스 또는 텔레그램 스테이션들이 있어요. 하면은 19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어때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전봇대라고도 하고 전신주라고도 하죠. 근데 이 전신도 뭐예요? 어느 게 텔레그램이고 어느 게 텔레그래프인지 모르겠지만 다 이놈이죠. 그렇죠? 전보 전신. 그래서 옛날에 이런 연유로 해서 전봇대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텔레그램이랑 텔레그래프를 보내기 위해서 저런 막대기를 세워놓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알겠지만 유틸러티 폴이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저 막대기에 어때요? 전화선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전력선도 갈 수 있고, 물론 실제로 큰 전력선이 가진 않지만 여러 가지 선들이 뭐 인터넷 케이블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돌아갔었고, 어쨌든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선들이 있어요. 이게 전기선인지 전화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엄밀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이 early 19th utility pole 뭐 이렇게 해서 찾잖아요. 그럼 요즘 구글 서치하면 사진 막 흑백 이미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이런 얘기겠어요. 뭐 1900 뭐 8년인가에 뭐 뉴욕에 엄청난 눈이 와서 쓰러진 텔레그래프 폴 사진 이러면서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확히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저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클래시컬 컨셉 오브 서킷 스위칭은 뭐겠어요? 고전적인 서킷 스위칭이라는 것은 데디케이티드 클로즈드 서킷을 통신 링크에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현대적으로도 서킷 스위칭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를 들면 분명히 인터넷이나 아니면 컴퓨터 네트워크 같은데 서킷 스위칭이래요. 그럼 여러분이 뭐 회로를 만들어주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리소스를 할당을 해서 딱 개런티 해주면 서킷 스위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뭐겠어요? 서킷 스위칭이 아닌 것은 뭔가 데디케이트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딱 할당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개런티를 안 해준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던 컨셉은 이 서킷 스위칭이라는 것은 리저브드 어떤 리소스, 예약을 해서 확보를 해주고 개런티를 해준다는 뜻으로 쓰이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패킷 스위칭인데 그래서 IP 버전 4의 패킷 구조를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테이블에는 항상 테이블에 타이틀이 있죠. 그림이나. 한국 사람들이 이런 데 약해요. 그렇죠? 위에서부터 읽지 않죠. 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부터 보죠. 예, 위에서부터 보세요. 예. 물론 전체적인 이미지 탁 보고 나서 이해가 가면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 직관을 잘 믿으세요. 근데 안 되면 타이틀부터 보시면
IP 버전 4의 헤더 포맷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헤더도 a string of bits겠죠. 또는 a string of characters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뭐 비트로 나타내는 어떤 캐릭터로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사실 비트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헤더 포맷을 비트로 나타내서 여기 보면 비트 0, 1, 2, 7, 8 해서 31까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요 한 줄이 32비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4개씩 묶어놨어요. 4개, 4개. 그다음에 또 4개, 4개 묶은 걸로 8개를 묶어놨죠. 예. 8개를 묶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만약 이것을 십진수로 나타내면 0부터 이제 255까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 보면 이런 거를 이제 요 블록 하나하나를 필드라고 하는데, 또 다르게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에 요 필드가 뭐죠? 요 덩어리가 32비트의 예, 소스 IP 어드레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니까 똑같이 32비트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IP 버전 4의 헤더의 중간에 있어요. 처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야기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여러 가지 필드가 있는데 그 중에 요것도 얘기합시다. 토탈 랭스가 있는데 이 랭스는 뒤에 있을 페이로드 랭스와 포함해서 전체 아마 랭스였던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IP 패킷은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벡터라든가 매트리스보다는 스트링이라는 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 스트링은 뭐예요? 어떤 뉴메릭 밸류가 아닌 것을 사실 스트링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스트링은 딱 길이가 정해져 있는 벡터나 매트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매틀랩 프로그래밍 할 때는 어때요? 막 사이즈를 막 그때부터 좀 바꿀 수 있지만 실제로 수학에서는 어떤 매서메티컬 엔터티를 스칼라나 벡터로 나타내면 사이즈를 딱 주고는 얘는 이런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매트리스나 벡터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수학적인. 어쨌든 그래서 이 IP 패킷은 사이즈가 가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플렉서빌리티를 넣어 놓은 거예요. 참고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IP 프로토콜에 있는 IP 패킷에서 사이즈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싫어해서 예전에 한번 제가 왜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대학원 막 들어갔을 때는 이 TCP/IP 프로토콜 스위트로 되어 있는 더 인터넷이란 건 이제 둠드다. 얘는 이제 그냥 안 돼. 이거는 새로운 프로토콜로 이 전 세계 커뮤니케이션 망을 깔아야 된다. 패킷 네트워크 망을 깔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제안을 했어요. 이런저런. 그때 나왔던 네트워크 이름이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 말 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헷갈리던데 ATM이라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근데 ATM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ATM 머신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는데도 나중에 교수님 그 인터넷이나 ATM은 같은 거죠.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ATM은 여러분이 아는 ATM과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기계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꾹꾹꾹 누르면 돈 나오는 이게 오토매틱 텔러 머신일 거예요. 그러니까 텔러라는 게 은행의 창구 직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은행 창구 직원한테 돈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통장을 주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ATM, 여러분이 아는 ATM 머신은 이거예요. 텔러 머신. 근데 이 ATM은 Asynchronous Transfer Mode라는 그냥 마치 우리가 TCP/IP 같은 이런 프로토콜 이름이에요. 얘들이 이제 창궐 했어요, 한때.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컴퓨터 네트워크 전공하는 교수님, 박사님들이 다들 ATM망에서의 어떤 새로운 뭐 어떤 기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패킷 사이즈를 픽스를 했어요. 고정을 했어요. 패킷 사이즈.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인터넷 프로토콜만 보면 바보 같은 짓 아니야? 보낼 데이터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낼 양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픽스된 데이터가 사이즈가 이만큼이면 이만큼은 가비지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비지 비트를. 참고로 실제로 셀룰라 통신에서는 그렇게 해요. 예. 사이즈를 딱 정해놓고 나는 굉장히 숏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비지 비트를 넣어서 보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못 보내니까. 다 차야 보내니까. 물론 이제 그게 싫어서 또 바꾸자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TCP/IP에서의 패킷은 IP 패킷은 어쨌든 사이즈가 다를 수 있어서 사이즈를 알려주는 랭스를 알려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 있는
체크썸이에요. 그런데 체크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더해서 오류가 있나 없나 체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헤더 체크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요 헤더 부분 있잖아요. 헤더 부분에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대략적으로 알기 위한 체크썸인 거예요. 페이로드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페이로드는 이것보다 훨씬 길 수도 있죠. 엄청나게 많은 비트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에러 났는지 아닌지는 여기에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헤더 체크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그젬플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게 어, 헤더에 있는 모든 비트를 이번엔 좀 이상하게 나타냈죠. 헥사데시말 넘버로 나타낸 거. 참고로 헥사데시말 넘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몇 개씩 끄는 걸까요? 몇 개씩? 이렇게 하나 끊으면 2의 4승이니까 0부터 어디까지죠? 15까지인데 문제는 얘를 어떻게 나타내요? 9 한 다음에 A, B, C, D, E, F까지 하면 16개죠. 맞습니까? 제가 작년, 재작년에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뭐 경상도 사람들은 알겠지만 뭐 2의 2승과 2의 2승과 2의 2승과 2의 2승을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저걸 쓰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학부를 다닐 때 저희 어떤 그 뭐 랩 메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실험 수업을 같이 해야 되는 선배였는데 선배랑 같이 하다가 저희 때는 이제 이 디버거라든가 뭐 이런 게 잘 안 돼 있는 그런 원시적인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우리가 짜고 싶은 거를 기계어로 손으로 다 바꾼 다음에 헥사데시말 넘버로 해서 거기다 펀치인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램에 한 번에 써서 딱 완료를 해야지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다시 써야 돼요. 그런데 이제 둘이서 딱 다 쓴 다음에 이제 한 명이 부르고 한 명이 이제 입력을 막 하는데 제가 입력을 하게 됐어요. 그 선배는 서울 사람이었고 그러다 한참 이제 부르고 있었어요. 절반 이상 지났어요. 제가 뉴런들이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잠깐. E가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E는 나왔는데. 예. 예, 그 선배가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는 E와 E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다 E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밀어버리고 새로 한 적이 있어요. 비극이었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헥사데시말 넘버 하나로 바뀌고 요게 하나로 바뀌면 자,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볼까요? 좀 이그젠플에서. 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저 위에 있는 테이블을 어때요? 4비트씩 묶어서 헥사데시말 넘버로 나타낸 거예요. 그냥 저건. 참고로 이게 뭐 줄이 다릅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어? 실제로는 이거를 한 줄로 쭉 쓰면 스트링이죠. 근데 그러면 페이지가 넘어가고 안 그러면 글씨가 너무 작아져야 되니까 그냥 편의상 어때요? 32비트씩 매트리스 형태로 쓴 것일 뿐이지 실제 매트리스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순서가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쭉 해서 이 다음에 얘가 붙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면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헤더 책섬은 몇 번째 행에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세 번째 행의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죠. 예, 그 다음에 요게 세 번째 줄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IP 어드레스가 들어있어요. 자, 볼까요? 자, 요 세 번째 줄에 요 자리가 책섬 위치고요. 책섬 비츠가 들어가는 위치고 요게 소스 어드레스, 요게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네요. 그렇죠? 그것 말고도 여기 석줄이 더 있는데 뭐 여기 많은 줄이 있을 수 있는데 편의상 석줄만 더 있다고 합시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8줄이에요. 지금 이 이그젠플에서는. 예, 맞나요? 자, 그러면 요 헤더 책섬은 사실 지금 써놨는데 본래는 어때요? 얘가 나머지 비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산을 하냐면은 여기서 일단 나머지 요 비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다 더해요. 예, 다 더해요. 다 더하면 이제 캐리가 있을 수 있죠. 위로 올라가는 거. 근데 캐리가 몇 번 올라가는지는 그냥 개수로만 내가 이렇게 발을 정자 하듯이 써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여기 책섬 자리를 0을 넣고 오니까 뺀다는 거죠. 책섬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을 다 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2479C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캐리가 생긴 거를 어때요? 얘를 떼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자리만 쓰니까. 예.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다음 하면 C, D, E가 되죠. 이상하게 계산하죠.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요 자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요걸로 선택을 해서 더해져서 FFFF 무슨 뜻이에요? 올 1이 되는 거죠. 비트로 하면. 예, 이렇게 만들어요. 물론 이걸 올 제로가 되게 만들 수도 있고 1이 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처음에 프로토콜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요. 저도 정확한 히스토리를 알지는 못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넣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요렇게 패키지 헤더가 만들어져서 페이로드 붙어서 이제 내가 라우터인데 수신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라우터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열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헤더를 열어서 적어도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읽어서 아, 그럼 요 어드레스를 가진 녀석이면 내가 오른손으로 받아서 왼쪽에 있는 네 번째 손으로 전달해 준다든가 뭐 이거 정해야 되겠죠. 내가 악토퍼스라면.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에러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 네트워크는 에러가 날 수 있어요. 예, 특히 뭐 전자과 학생들은 에러라는 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고 알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에러가 난 거를 내가 아는데도 그걸 계속 이 네트워크로 보내면 어때요? 에러가 좀 많이 나는 네트워크이면 이런 어차피 보내봐야 소용없는 엉뚱한 데로 갈 패킷들로 플러드 시키겠죠. 이 네트워크를. 그렇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막 그 예전에 전쟁이 났을 때 얼마나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외국에 나갔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우편 시스템이 있는데 그 젊은 애들이 자기 동네에서만 편지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그냥 만나던 애들이 다 외국에 가서 막 태평양에 가서 편지를 보내면 막 우체국에 행랑이 막 쌓이겠죠. 그런데 어때요? 딱 받자마자 주소가 말도 안 되면 서울시 동작구 뭐 장전 오동 이런 거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 라우터가 헤드를 쫙 읽은 다음에 굉장히 간단한 연산을 하는 거예요. 복잡한 에러 컨트롤 좀 이따 나오겠지만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쫙 더해보는 거예요. 더해서 뭐가 나와요? all F가 나오면 일단 그냥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면 그냥 갖다 버려요. 그리고 라우터 자체는 알려주지 않아요. 요 소스한테 패킷을 보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당신의 패킷은 커럽트가 돼서 제가 드랍했어요라고 알려주지 않고 그냥 버리고 룰루룰루루 이렇게 그냥 지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잘 가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acknowledgement 패킷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 갔으면 어때요? 받은 애가 다시 에크 패킷을 나한테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패킷이 잘 오면 나는 아, 잘 갔구나 알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방법이 없죠. 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좀 아이디어를 더 주기 위해서 일단 좀 봅시다. 이 비트라는 것은 뭔지 알죠? 예, 참고로 비트를 나 때는 저 배웠어요. 비트는 바이너리 디지트라는 말로부터 나온 어원이래요. 그러니까 디지트라는 게 그냥 숫자예요. 반드시 십진수여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바이너리 디지트에서 비트가 됐다고 해요.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은 조 박사 언제 얘기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0 또는 1이에요. 그 다음에 4비트를 말했지만 헥사데시말 넘버. 헥스가 뭐죠? 6인가요? 예. 이거 데시말은 10이고 그래서 16이라는 뜻인가 봐요. 헥사데시말 넘버인데 어떻게 하냐면 0에서 F 또는 예전에는 대문자를 썼는데 요즘은 소문자를 많이 쓰더라고요. 예, 이게 베끼다가 뭐 잘못됐어요. 그렇죠? 예. 제가 오래 고치다가 실수를 했네요. C, D. 예, 큰일이에요. 예. 하여튼 예전에는 대문자로 다 했어요. 예전에는 대문자로.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8개의 비트를 원 바이트라고 했는데 아 이게 이제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옥텟이라는 말을 쓴대요. 왜냐하면 옥트가 8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원 옥텟 하면 아 8비트구나. 왜냐하면 바이트라는 게 반드시 8비트는 아니래요. 저도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여기도 위에도 보세요. 이 표에 보면 이게 아마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가져온 걸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옥텟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예. 바이트라고 안 돼 있어요. 비트와 옥텟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8개의 비트에 대해서 옥텟 하나씩 연결돼 있어서 여기서 0부터 3까지 4개의 옥텟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어쨌거나 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 페일로드는 말했지만 up to라는 것은 variable length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65,515개의 옥텟까지로 결정될 수 있다.
자, 어드레스에 대해서 좀 봅시다. 그래서 아까 이제 32비트의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IP 버전 4는 할당한다고 했는데 뭐 비트로 하면 헷갈리니까 우리 잘 아는 방식으로 하자고요. 그래서 흔히 많이 쓰이는 트릭이 뭐예요? 2의 10승으로 묶는 거죠. 그래서 32는 2의 10승의 3승의 2의 제곱이니까 이게 4가 되고 요거는 뭐예요? 요걸 10의 3승으로 바꾸면 이게 10의 9승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만억 조경 뭐 해시 양구 이렇게 쭉 하는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던 그걸 기억하면 40억 개의 주소가 가능하겠구나. 서로 다른. 그런데 여러분이 알겠지만 지금 이게 뭐죠? 며칠 전에 나온 올해 전 세계 인구죠. 네. 80억. 그러면 뭐예요? IP 버전 4로 해서 IP 어드레스를 기기 하나에다가 할당해 주면 여러분의 절반은 IP 어드레스를 하나도 할당을 못 받는 거가 되겠죠. 예.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만 하더라도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가 여러 개 있잖아요. 예. 뭐 아이폰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갤럭시 폰도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도 있고 어떻게 된 거냐? 사람들이 이제 꼼수를 썼어요. 예. 그런데 물론 그런 이제 꼼수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아예 체계를 바꾸자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IP 버전 6에서는 128비트의 IP 어드레스를 쓰기로 했대요. 네. 그래서 훨씬 많은 이제 기기들이 서포트가 되는데 뭐 알겠지만 여러분 추천을 하겠지만 많아지면 이게 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국에서 브라질리아에 있는 어떤 냉장고를 접속하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브라질에서 공부하는 학생인데 한국에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냉장고의 온도를 좀 더 낮춰놔야지 뭐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한국 들어왔다가 들어가면 다 썩어 있을 것 같아요. 뭐 얘기까지 하면은 시간이 막 흘러가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유학 중에도 한국에 딱 공항에 딱 내렸는데 비행기 타러 출발하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넣어놨던 우유컵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나는 한국에 2달 있다 들어갈 거예요. 예, 상상에 맡기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예, 물론 그렇다고 뭐 제가 접속할 수 있다고 해서 거의 뭐 전자레인지를 갑자기 냉장고로 바꿀 수는 없겠죠, 지금도. 근데 어쨌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버전 4에서는 훨씬 많은 비트를 할당해서 이 어드레스가 모자란 일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라우팅에 대해서 이건 프린서플이니까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전체적으로 라우팅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라우터라는 기계가 그렇죠. 어떤 하드웨어이고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는 어떤 기계가 라우팅을 수행하는데 여기 보면 말로는 이제 인풋 포트, 아웃풋 포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여러분이 그냥 알아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이 컴퓨터 그다음에 전자전기 어떤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다 결합이 돼 있죠, 요즘. 그래서 아날로그 파트인 건 정말 물리적인 어떤 거예요. 전류가 흐르고 거기에 커패시터에 뭐 전하가 저장되고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흘러가고 그런 거를 그냥 편의상 반드시 물리는 아니지만 그냥 피지컬 이런 형용사를 붙이면 되고요. 수학적으로 뭐 벡터 0, 1 뭐 이런 거는 로지컬 이렇게 붙여놓고 생각하면 나름 괜찮은 분리법이 돼요. 그래서 제가 패킷도 로지컬한 패킷과 피지컬한 패킷이 있다고 했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용어가 아닌 제가 말하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인데 하는 건 어디 가서 떠들지 마세요. 그냥 편의상 저 인간은 그렇게 하는구나 보면 되는데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포트들도 실제로 포트라고 뭐예요? 뭐 항구 또는 조그만 어떤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걸 포트라고 하죠, 본래는. 근데 뭐 그런 거랑 라우터에 있는 거에 무슨 상관이냐 싶지만 예, 실제로 라우터들을 보면 뭐 이런 박스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단자들이 당연히 굉장히 뭐 많이 나와 있겠죠. 요 각각을 피지컬한 포트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정말 거기 보면 이렇게 커넥터가 있어요. 잭을 이렇게 플러그를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제가 피지컬 포트라고 할 텐데 문제는 예전에 오디오 기기처럼 그냥 또 모노일 때처럼 그냥 그라운드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여러분 물리적으로 연결하더라도 요즘은 뭐예요? 거기 핀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이래서 피지컬하게는 하나로 보이더라도 로지컬하게는 그게 주는 것도 되고 받는 것도 되고 심지어 뭐 전원도 줄 수 있고 뭐 되죠, 그렇죠? 심지어 데스크탑 컴퓨터도 옛날에는 그 앞쪽에 뭐예요? 이어폰 잭 따로 있고 마이크 잭 따로 있었는데 요즘은 잭이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꽂으면 알아서 이제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다 되게 하는 그런 잭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데 여기서
로지컬한 포트가 있고 피지컬한 포트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할 건 뭐냐면 그리고 이 책의 저자들은 제가 말했지만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로지컬한 포트예요.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그게 여러분에게는 하나로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림인데요. 교과서에 있는 이렇게 돼 있으면 교과서 그림이에요. 교과서에 뭐라고 했냐면 요게 지금 요렇게 해서 박스는 안 그려놨지만 이게 라우터예요. 하나의 라우터고 여기에 인풋 포트가 1번, 2번 해서 32번까지 있고 아웃풋 포트가 1번, 2번에서 32번까지 있는 거예요. 로지컬한 포트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그림으로는 그냥 나눠놨어요. 실제로 만들 때는 하나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얘랑 같이 붙어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고 보내고 할 수 있게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는 딱 보니까 이 라우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설명이 있지만 라우터 위드 32개의 로지컬한 인풋 포트가 있는 거고 32개의 제 말로는 로지컬한 아웃풋 포트가 있는 라우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게 있죠. 예,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흔히 쓰는 룩업 테이블처럼 돼가지고 받으면 쭉 찾아가지고 이거네 해서 룰이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자, 들어왔어요. 요거는 이제 패킷을 지금 이렇게 네모 박스로 나타냈고 여기서는 세로 바를 이제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S는 소스 애드레스인가 보다. D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인가 보다. 점점점에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헤더 정보들도 있고 페일로드 정보도 있겠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세요, 지금.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포트로 로지컬한 포트로 어떤 패킷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라우터가 할 일은 뭐죠? 예, 읽는 거죠, 이거를. 뭘 읽어요? 데스티네이션을 읽는 거예요. 읽어서 어때요? 자기 룩업 테이블에 D면 포트 1. 이게 뭐냐면 어느 아웃풋 포트로 보내야 하느냐를 나타내는 표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패킷을 이쪽으로 보내주는데 사람이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게 우체국이라고 하면 우편물을 받아서 사람이 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일렉트로닉 서킷으로 만들어져 있는 뭐 예를 들면 전전자 교환기가 뭐 전화선을 연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는 요 패킷을 어때요? 일종의 여기에 메모리가 있다고 하면 요거를 이쪽으로 카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내면 되는 거죠. 참고로 이 보낼 때는 로지컬하게는 그냥 저 패킷을 보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실제로는 요 라우터에서 전기 신호를 그렇잖아요. 로지컬한 어떤 패킷을 피지컬한 패킷으로 바꿔서 전기 신호. 그게 뭐 아쿠스틱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종이에다가 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전기 신호일 수도 있고 빛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물리적인 패킷으로 바꿔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는 이 교과서는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이 쓰다 보니까 이 제가 말하는 피지컬한 어떤 현상들, 물리적인 현상들, 전자전기공학에서 실제로 전류가 흐르고 뭐 프라포게이트 되고 EM 웨이브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너무 없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중에 뭐 절반 정도는 전자과 학생들이니까 그런 일들이 항상 수반돼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어드레스 얘기를 좀 했었는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에게 뭐 패킷 어떤 친구가 가지고 있는 기기인 호스트에게 어떤 패킷을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여러 호스트들을 걸쳐 가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굉장히 커서.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에다가 그 친구 어드레스를 썼는데 어드레스를 마음껏 정할 수 있게 해줬어요. 예를 들면 우리 전화번호처럼. 우리 핸드폰 어때요? 여러분이 개통하러 가면 어때요? 뭐 그냥 아무거나 하실래요? 아니면 혹시 뭐 원하시는 뭐 있나요? 그럼 끝자리가 뭐 1111인 거 남아있는 거 있나요? 그러면 예, 한번 쭉 찾아가지고 주죠. 예. 그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 번호나 사실 할당받는 거죠. 만약에 더 인터넷에서 어드레스라는 것이 그 호스트의 어드레스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할당된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이제 패킷을 하나 보냈어요. 제가 라우터예요. 여러분 패킷을 제가 열어서 봐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 라우팅 테이블이 어떻게 돼야 되죠? 모든 어드레스에 대해서 어느 포트로 보낼지를 내가 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이 라우팅 테이블이 사이즈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32비트라고 했죠. 그렇잖아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수가 IP 버전 4에서 32개라고 했잖아요. 비트 수가. 그래서 대충 40억이라고 했잖아요. 자, 40억 라인짜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가 들어오면 어느 포트로 보낼지를 저걸 어떻게 결정하냐는 묻지 말고 일단 있다면 라우팅 테이블이 자,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이미 선배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예, 우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하이어라키칼하게 쪼개요. 예를 들면 지금 전화번호도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말고 어때요? 우리 지역은 뭐죠? 경북은 대구 경북은 뭐예요? 054인가요? 대구는 다른 거 쓰나요? 이제 하여튼 경북은 054죠. 아, 참고로 제가 포항공대 처음 와가지고 2004년에 뭐 이 지역 번호를 쓸 일이 잘 없잖아요. 교내 번호야 그냥 지역 번호 떼고 하면 되고 그다음에 핸드폰으로만 하면 되는데 그러다가 제가 2005년 어느 날 2005년에는 태어나 있었죠. 여러분이 뭐 굉장히 어린 시절이었겠죠. 일요일 날 오랜만에 운동을 하겠다고 자전거를 몰고 교수 아파트 나와가지고 LG동까지 왔어요. 운동하러 나와놓고는 이게 사람이 간사한 게 목이 마르면 어때요? 예, 콜라를 찾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기 자판기 있죠? 학부생 휴게실 거기 그때부터 자판기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돈을 딱 넣고 돈도 가져와요. 그렇죠? 일부러 다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어요. 딱 넣고 콜라가 딱 떨어지길래 이렇게 딱 잡고 딱 일어서는데 갑자기 귀에서 쉬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가 제 목을 꽉 조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귀가 잘 안 들려요. 근데 앞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자전거 같이 운동을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심장이 일단 굉장히 빨리 뛰죠. 그 상태에서 자세를 급격하게 바꾸면 혈액이 어떻게 됩니까? 어, 원래 흘러야 될 방향으로 안 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여러분 메커니즘이 혈관을 좀 이렇게 쥐어요. 여러분 여러 것들이 쥐고 박동수를 확 올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기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이 길잖아요. 물 먹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물 잘 먹었어요. 딱 하면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다면 동맥이 이 뇌로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을 공급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확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기린의 그 혈관들이 딱 쥐고는 압력을 좀 높인 다음에 심장을 막 뛰게 해가지고 제대로 흐르게 하겠죠. 사람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뛰고 있었어요. 자,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그냥 쥐고만 있는 거예요. 이미 심장은 충분히 빠르게 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귀가 안 들려요. 잘. 저 여러분 안 당해봤겠지만 저는 이제 당해봤기 때문에 해봐서 아는데 제가. 예.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하다가 이제 골로 가겠구나.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들어올 때 카드 키로 찍고 들어온 기억이 나요. 그 얘기는 큰일 난 거죠. 지금. 그래서 일단 전화를 했어요. 119에 전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핸드폰을 딱 꺼내고 그땐 피처폰이었어요. 119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고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뭐 KT 그때 가입해 있었는데 뭐 KT 고객 뭐 무슨 센터입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헐. 그래서 이제 지역 번호를 눌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긴장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벽에 뭐가 붙어 있는데 거기 054가 있어가지고 054 119를 눌렀더니 이제 뭐 응급 상황이냐 그래서 내가 지금 앞이 잘 안 보이고 쓰러질 것 같은데 LG 연구동 그 학부생 휴게실 쪽으로 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놓고 또 생각해 보니까 그래 알겠대요. 앰뷸런스를 보내겠대요. 근데 문이 잠겨 있잖아요. 그래서 또 나갔어요 밖으로. 나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밖에 그 학교 순찰차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기사분은 놀랐겠죠. 갑자기 반바지 입은 어떤 뭐 학생인지 늑수굴의 포스닥인지 잘 모르겠던 인간이 다가오더니 뒷문을 확 열더니 들어 누운 거예요. 그 안에. 예. 이게 뭐냐 그래서 지금 뭐 앰뷸런스 불렀는데 하니까 이제 즉시 알아가지고 저를 싣고 가다가 이제 그 지금은 체인지 업 그라운드죠. 그 도서관 사이에 그쯤에서 앰뷸런스랑 조우를 했어요. 정말 빨리 왔죠 앰뷸런스가.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서 살았죠. 예. 자,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지역별로 일단 뭔가 공통된 지역에, 그러니까 지오그래피칼리 공통된 지역에 뭔가 공통된 번호를 할당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편 번호도 그동안 우리가 많이 개편했지만 제가 어릴 때는 뭐냐면 세 자리 대쉬 세 자리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봉투를 사면은 아예 인쇄가 돼 있죠. 그 네모칸에 세 자리 대쉬 세 자리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그동안 다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절에 몇 번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한 반세기 넘게 살았는데 한 세 번 바뀐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우편 시스템에서 뭔가 불편한 거예요. 예.
근데 요즘은 이렇게 5자리로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권 때 된 건데, 이명박 정부가 선진화한다면서 미국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들여왔어요. 미국이 5자리죠. 앞에 이제 주 이름이 영문으로 대문자로 돼 있고, 예를 들면 LA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죠? 예,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로스앤젤레스가 아니에요. 루지애나 스테이트예요. 예, 예전에 우리 시절에 우스개가 있었어요. 이번 여름에 부모님 따라서 LA에 놀러 갔다 온다. 한 달 있다 올 거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친구한테 LA 어땠냐 그랬더니 가보니까 루지애나였어. 뭐 이런. 예. 그래서 앞에 숫자가 2개가 있고 대문자가 있고 5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찾아가기 쉽게. 우리 때는 어떻게 됐냐면 앞에 3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마 뭐 경상남도냐, 뭐 전라남도냐, 강원도냐 이걸 나타낸 것 같고 그 뒤에가 뭐 9쯤 됐겠죠. 네.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3자리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인터넷에서도 사실 어떻게 하냐면 요 지역을 바탕으로 해요. 그래야지 패킷이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데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로케이션 또는 지오그래피 베이스트 어드레싱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은 이제 이 포항공대 내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IP 어드레스를 다 쓰는 141.23 뭐 몇 자리가 더 있을지 몰라요, 실제로. 반드시 저렇게 8비트씩 끊어서 뭐 어느 도메인을 나타내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포항공대는 다 저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룹핑을 해요. 그룹핑을. 그리고 그 그룹핑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의 일부분을 매니지하는 주체한테다가 그냥 줘요. 예를 들어. 야, 요거 번호는 그러니까 앞자리 어디까지 요렇게 돼 있는 거는 너희 지역에서 써.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포항공대는 예를 들면 141.23 한 다음에 나머지 뭐 다 쓸 것 같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그냥 얘기합시다. 나머지 2개의 256자리는 알아서 쓰라. 그럼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들을 쓸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예. 어쨌거나 그렇게 할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 어드레스나 할당돼 있진 않아요. IP 어드레스는 지역별로 돼 있다. 그래서 라우터가 쉽게 라우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자리만 쫙 읽은 다음에 앞에 자리만 보면 예를 들면 앞에 국가 번호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브라질에서 그걸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어디로 해야 되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 앞자리부터 쭉 이렇게 좀 공통된 것들이 계속 교차되게 이렇게 배열을 해놨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여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도 있잖아요. 뭐 longest prefix 접두사 매치 라우팅 해서 이제 앞자리부터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읽어가지고 뭔가 내 라우팅 테이블에 딱 매치가 되잖아요. 어디까지. 그러면 그냥 글로 보내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되면 라우팅 테이블 자체가 줄어들 수 있겠죠. 안 그러면은 모든 라우팅 테이블이 40억 줄씩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IP 버전 4 하면 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하이어라키칼한 어드레싱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이 그래프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네트워크 리서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매서메티컬 툴이 이 그래프 이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히 복잡한 뭐 수학과에서 하는 그래프 이론이 필요하냐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리서치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이산수학 뭐 학교마다 이름을 다르게 부르지만 이산수학 과목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디파트먼트 오브 일렉트리컬 앤 컴퓨터 엔지니어링인데 필수 과목이 예를 들면 2학년 때 시노미 시스템, 회로 이론, 그다음에 이산 수학 뭐 이런 식으로 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자과 학생이라면 이산 수학을 너무 공부를 안 하면 좀 이렇게 절반만 공부한 사람처럼 되니까 그다음에 컴공과 학생들은 시노미 시스템을 자습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적어도 후리의 트랜스폼이 뭐고 어떤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보내서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게 뭘 뜻하는지 정도는 알아놔야 돼요. 물론 컴공과에 가면은 대학원 과목에 시노미 시스템 같은 걸 가르쳐. 대학원 과목에. 왜냐하면 필요한 교수님들이 있으니까. 필요한 연구실들이 있으니까. 근데 학부 때 1초라도 젊을 때 수학 과목을 들어놓으면 훨씬 나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해석학 이런 과목 있잖아요. 수학과에. 그걸 많이 들으라고 권장을 하거든요. 신호 처리, 통신 뭐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을. 그런데 저도 제가 느꼈지만 이런 거를
학부 한 2학년 때 들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우리나라 정부가 교육부에서 계속 이 고등학교 범위를 줄이고 뭐 문제만 어렵게 하면서 뭐 얘기하면 학생들이 뭐 다 할 필요 있냐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새로운 개념들이 수학적인 개념들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 발명이 됐는데 하루라도 젊을 때 학생들에게 그 새로운 개념들에 대해서 문제 푸는 방식이 아니라 알려주면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뭘 쌓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저희 집에 애가 이거 뭐 예전에 수능에 나온 킬러 문제도 풀어보래요. 당연히 못 풀죠. 하다가 뭐야 이거 뭐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바탕으로 해서 뭐 인터벌 2를 가지고 슬라이딩 하면서 민과 맥스를 가지고 뭐 하면은 프로퍼티가 이렇게 나올 때 이 중에 어느 함수일까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미치겠는 거예요. 예. 뭐 그걸 할 바엔 차라리 그냥 2x2 행렬 가지고 하면서 뭔가 지금 여러분은 알 아이겐 밸류나 아이겐 벡터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걸 좀 해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상한 문제들을 막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있어요. 예,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더 줄이겠다고 해서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그래프가 매우 중요하니까 공부를 좀 하라는 거고. 자, 이제 한 1분 남았는데 요 에러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전자과 학생이고 통신 수업을 들었으면 이제 에러 컨트롤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에러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이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또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우리가 정보를 비트 단위로 또는 어떤 뭐 심볼 단위로, 그러니까 파이나이트한 어떤 것에서의 스트링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그걸 뭐 전류나 이런 걸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1이면은 이렇게 보내고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연속으로 이런 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합시다. 근데 멀리 멀리 가면 어떻게 되죠? 신호가 너무너무 작아지죠. 내가 1와트로 보내도 저희 가면은 10의 마이너스 뭐 9승, 10승 뭐 이렇게 전력이 약화돼서 수신되면 이걸 증폭을 하는 거예요. 증폭을 하면 전자가 이렇게 그 원자, 분자의 그리드에서 이렇게 퉁퉁 튕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전류에서 이렇게 잡음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보냈는데 잡음 레벨이 이렇게 되고 또는 하필이면 그때 이렇게 되면 뒤집어지겠죠. 이런 것 때문에 디지털 통신에서는 항상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러를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크게 보면 여기도 있지만 에러 디텍션과 에러 커렉션을 위한 코딩, 부호화 기법을 써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아낼 수 있는 어떤 부호화 기법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일 간단한 게 비트가 5비트짜리가 있으면 비트를 하나 붙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 더하면 0이 되게. 모듈러 썸을 하면, 로직 썸을 하면. 그런데 다 더했더니 1이에요. 그러면 에러가 반드시 있는 거죠. 이렇게 에러를 디텍트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패러티라고 하는데 그걸 많이 붙이잖아요. 그러면 몇 개까지는 커렉트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 것을 에러 커렉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러 커렉션도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해야 되니까. 에러 커렉션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냥 보내버리고 받는 애가 알아서 커렉트 할 수 있게 코딩을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보내가지고 예를 들면 디텍트만 하게 해요. 그 다음에 어때요? 디텍트해서 에러가 났으면 나한테 다시 보내달라고 리퀘스트를 하면 내가 다시 보내주는데 이런 것을 오토매틱 리피트 리퀘스트 그래서 ARQ라고 해요. 이거는 Forward Error Correction이라고 하고 한 방향으로 가서 그냥 알아서 데스티네이션이 고치는 거를 Forward Error Correction 서로 일종의 핸드쉐이킹을 하는 피드백을 받아서 커렉트하는 것을 ARQ라고 하는데 참고로 여러분이 어떤 패킷을 날리잖아요. 그러면 와이어리스 구간에 있는 어떤 프로토콜은 사실 하이브리드 ARQ라는 걸 해요. Forward Error Correction과 ARQ를 섞어 놓은 이 두 개를 방법으로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인터넷이라는 우리가 지금 이 과목에서 배우는 바다에 풍덩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쭉 가서 중간에 책섬에서 에러가 나지 않는 이상은 데스티네이션까지 가서 거기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또 열어가지고 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리퀘스트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러 컨트롤이라는 것이 있는데 IP 패켓에서는 헤더의 책섬을 이용해서 굉장히 약한 레벨의 디텍션만 해요. 아까도 봤지만 그냥 쭉 더하면 두 비트가 뭐 뒤집어지고 하면은 알아낼 방법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한 자리에서.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리미티드 케이퍼빌리티를 갖는 에러 디텍션을 수행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에러가 나면 많이 나지는 않을 거니까 한두 개 나면 그때는 금방 알아가지고 드랍 빨리 해버리고
받아가지고 에러 있다고 빨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거의 끝났는데 앞으로 쭉 배우겠지만 여러 방법으로 에러 커렉션과 디텍션을 수행하게 되어 있지만 크게 더 인터넷에서는 그냥 ARQ를 이용한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에크 패킷을 가지고 처리를 하니까. 예. 하지만 에러 디텍션은 어쨌든 수행하고요. 커렉션은 피드백 받아서 한다고 보면 거의 맞아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